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성한용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콕 신혜선의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12일 남았는데 본격적으로 상대 후보 공격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 시작됐고요. 또 지켜질까 의심스러운 공약도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한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갤럽이 여론조사 발표하는 날이지요. 네. 그거랑 함께 제가 사실은 주제를 비례정당의 역사를 새로 쓰는 조국혁신당이라고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 조금 너무 거한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갤럽 좀 여론조사 시작을 해서 한번 이 얘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오늘은? 글쎄요,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거는 그냥 전체 정당 지지도가 네. 국민의힘이 37%, 지난주에 떨어졌던 게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29%, 네. 좀 많이 밀리죠. 근데 이게 조국혁신당이 8%에서 12%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조국혁신당 쪽으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관심사항이 이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이 하실 것이냐. 네. 이제 이건데, 이건 뭐 지난주하고 비슷합니다.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 네. 위성정당이죠. 이거 34%.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이 똑같아요. 22%. 22% 이렇게 나왔고요. 개혁신당이 4%. 이거는 어떻게 좀 오른 건가요? 아니면? 뭐 비슷합니다. 지난주 5%였죠. 네네. 그리고 이제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뭐 자유통일당, 당 이름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네. 여기는 3%를 갤럽은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례대표 투표를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투표율이 네. 떨어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여론조사에 나오는 득표율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당이 어쨌든 한 달이 이제 안 됐어요. 3월 3일 날 했는데 비례정당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건 맞나요? 글쎄요. 어차피 비례정당 생긴 게 4년 전이 처음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당의 역사는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좀 연세가 좀 있는 유권자들은 시청자들은 잘 아실 텐데 예를 들면 뭐 1992년에 정주영 현대회장이 통일국민당 만들었을 때 뭐 대단했어요. 네. 대통령 되는 줄 알았죠. 네. 또 뭐 2016년에 안철수 그때 국민의당도 대단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처음 만들 때도 기세가 대단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당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국 혁신당이 이제 지지도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아무튼 이 당원들 이렇게 모집하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 화제가 되는 게 정치 펀드 모금 뭐 한 시간 만에 200억 모았다는 건데 이게 목표가 50억이에요. 50억. 이거 나머지 돌려줘야 됩니다. 네. 26일 날짜 기준으로 당원은 14만 명이 넘었고 지금 어쨌든 한 달에 지역당은 9개. 그리고 뭐 펀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평균 지지율이 20% 정도. 3월 초에 한 자릿수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올라왔죠. 거기에 있는. 많이 올라갔고요. 지난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요 정도까지가 조국혁신당이 차지할 수 있는 그 몫이 아닐까. 비례해서 지금 민주연합 쪽이 지금 목표하는 의석수를 조국혁신당이 예를 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뭐 원내 교섭단체까지의 가능성 15석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할 때 그것을 다 민주연합 쪽에서 뺏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마음이죠. 어느 쪽에다가 비례대표 의석을 좀 몇 석씩 나눠주느냐. 네. 근데 이제 한국갤럽 기준으로 오늘까지 보면 반씩 먹어라. 이제 이렇게 유권자들이 명령하고 계신 거고요. 네.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가만히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좀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3분의 2 가져가라. 또 한 3분의 1만 그럼 민주당 가져가라. 근데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여론조사가 다음 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일 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보셔야 되고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조금 회복이 됐는데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어쨌든 더 내려가진 않았지만은 예, 하락된 그건- 그 숫자에 있어요. 아니, 그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콘크리트 34%? 지지층이라고 하고요. 그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기 직전까지도 안 무너졌어요. 그건 뭐 절대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더 낮아질 걸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국 돌풍에 대한 이 현상은 지금 하여튼 윤 정부에 대한 반감.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조국 대표 본인도, 이게 돌풍이 왜 이렇게 강하게 부는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누가, 왜 조국 혁신당을 지금 지지하는지 이걸 알려면 선거 끝나고 조금 더 심층 인터뷰 이런 걸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투표율이 확인돼야. 지금으로서는 뭔가 아무튼 사람들이 이 가슴 속에 뭐를 지금 윤석열 정권이 툭 건드린 거예요.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인 또 조국 혁신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지금 네. 뭐 에너지라고 할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자, 상황인 거죠. 그 건드린 부분을 이제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건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건지 이종섭 대사가 오늘 결국 사임했습니다. 예,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죠. 네. 딱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늦었지만 잘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해서 총선 치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니까 아마 사의 표명을 했을 텐데 뭐 일단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약 중에서 우리 성 기자님 보시기에 진짜 이거는 아무 말 막 던지는 공약이다. 아니, 총선 공약이 네. 대부분 좀 약간 무책임하게 던집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하겠다. 국정 이런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공약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데 대통령은 집행 권력이 있어요. 네, 행정부의 네. 수반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정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뭐 우리 정당이 이렇게 하겠다 해도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지 집행 권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총선 공약은 좀 약간 무책임하게 여야가 다 마찬가지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또 유권자들도 총선 공약 각 당에서 내놓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 이유는 저건 총선 공약이니까. 진짜 빌공장. 예, 그냥 뭐 좋은 얘기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다. 자, 그나마 지금 던지고 받고 해서 뭐가 맞아 떨어진 하나가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여의도에 좀 일부 남기로 이미 국회가 합의한 내용인데 한동훈 위원장 말로 다 내려가자 가겠다 이러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응은 조국 혁신당이 한 건가요? 아니요. 뭐 여러 정당이 다 했습니다. 민주당 찬성했고요. 찬성. 조국 혁신당도 찬성했고요. 뭐 다른- 찬성하면서 수도 이전도 또다시 얘기해보자. 예, 예. 사법부도 내려가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건 대부분의 정당, 녹색정의당도 뭐 그러지 말고 다 내려가자. 이렇게. 일단은 국회 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이게- 않아요. 다 당들이 합의했는데. 아니, 국회가 다 내려가려면 일단 여야가 합의해야 돼요. 일단 네, 거대 네. 양당이. 근데 지금 이게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까요? 다 집이 서울 강남에 한 채씩 있는데 이런. 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하긴 안 그동안도 지킬 왜 못 것이다.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선 공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처럼 행정수도를 이전을 하자. 그래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행정수도가 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위헌이다. 관습헌법에 따르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다. 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이제 그걸 위헌 결정을 내는 바람에 지금 엉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세종시에는 그 일부분만 내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필요하면 개헌을 하든 아니면 네.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하든.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에서 좀 행정 기능을 좀 빼낼 필요가 있어요. 서울에서 뭐 대통령실, 국회, 뭐 사법부 이렇게 다 빠져나가도 서울이 뭐 무슨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메가시티화 돼 있고요. 네, 네. 뭐 교육, 상업 이런 건 다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계신 지금 이 방송 보는 시청자들도 야 이거 혹시 다 내려가면 서울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걱정 안 하셔도 돼. 이거는 행정수도를 그렇게 분리하는 게 훨씬 우리 전체적으로 이득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일단 선거 기간 중에는 국회에 관한 이슈는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의사 문제는 이건 이제 어떻게 될 의사 문제 지금 한참 뭐 뭔가 막후에서 타협안을 주고 받지 않을까 싶고요. 총선 전에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고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주 정말 뭔가 해내야 되는 숙제겠어요. 그렇습니다. 총선 전에. 이걸 총선 전에 일단 대화 시작, 이래도 국면 전환을 해줘야죠. 지금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정부 여당이 의도한 것과 달리 총선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오히려 대선 공약에 맞는 공약들이 이제 마구 쏟아지는 반면 후보들의 이야기들은 좀 영향이 미치지요, 투표에. 네, 물론입니다. 민감하게 미칠 것 민감하게 같은데. 미칠 수 있는데 그게요. 그런데 이게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28일부터. 그래서 이미 폭풍권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폭풍에 휩싸이면 그 안에 무슨 뭐 작은 사안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지금 폭풍이 불어서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뭐 수돗물이 셉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의원 후보들의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는 것 중에 아주 결정적인 거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폭풍에 휩싸여서 지금 날아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 겁니다. 현장 기자들 쪽에서 이건 좀 심각하다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최근에 있어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일단 민주당 쪽에 양문석 후보하고 공영훈 후보 네네. 이분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부동산을 증여했다. 대출받았다. 예, 대출받았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 내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은정 변호사의 남편이 검사 때 남편도 검사였거든요. 근데 그 다단계 쪽 수사에 아주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업하고 이제 그쪽 변호사로 이제 수임을 해서 왜냐하면 그 불법 합법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공 분야 일종의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정관 예우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종근 변호사인데 이분이 나 억울하지만 나 다 그러면 사임하겠다 해서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은정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아무튼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든 정당인데 그 정당이 이제 1번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이 정관예우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 안 좋은 거죠. 조국 혁신당. 그래서 정관예우 자체는 실제로 정관예우다라고 할 만한 뭔가 있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사자들 아니면 알 수가 없고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하다 나오는 분들이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관행은 아직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국 혁신당에서 조금 일반 국민한테 좀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요. 정리를 좀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국민의힘에도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원의 이수정 교수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양문석, 공영훈, 박은정 이런 야권 후보들의 이런 문제를 사실 털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추가 보도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국힘이 사실은 이틀 전인가 내부에서 우리 심각하다? 이러다 100석 못 넘을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죄송하다는 사과 인사가 나왔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실제로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그래요. 원래 흐름이 한 2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길 것처럼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도 일어나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자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도주대사 런종석 이 사건이 아주 치명적이었고요. 거기다 이제
황상무 수석 이걸 이제 며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 처리 안 하고 그냥 며칠 동안 버텼죠. 근데 그 며칠 사이에 뭐 뚝뚝뚝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한 2달 전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다시 좀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는 그 대안 방파제가 생기면서 민주당이 잘못해서 빠져나가던 지지층이 그럼 조국 혁신당 찍으면 되지 다시 이렇게 다시 결집을 하는 그런 효과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 파이가 더 커진 그러니까 이런 게 현장에서 다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저기들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자기들 틀림없이 여기 좀 우세였는데 이게 이렇게 뒤집힌 그런 지역구가 꽤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좀 어려운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무슨 야권이 200석을 할 것이다. 200석을 하면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건 이 고정 지지층들한테 꼭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엄살 작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4년 전에 민주당이 지역하고 비례 합쳐서 180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지역하고 비례하고 합쳐서 103석을 아주 참패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그때보다는 민주당 쪽 의석이 뭐 몇 석이 됐든 좀 이렇게 줄어들고 몇 개를 뺏길 거냐, 얼마나 지킬 거냐죠. 얼마나 지킬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때보다는 의석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상식적인 전망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몇 개를 뺏기느냐에서 그걸 받쳐주는 우군이 옆에 하나 생겨갖고 다행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비례대표 의석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구에서 이 조국 혁신당 덕분에 민주당 후보들이 표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그래서 몇 석 될 거다 이런 혹시 얘기들 안 하나요? 그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청선에서 몇 석 이거 내기하는 것만큼 좀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아주 용한 거의 부처님급 이런 도사님들도 이거 맞추기 어려운 거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총선 의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제 제가 이제 최병영 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사실은 저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 의석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제3지대랑 연합해서, 교섭단체까지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지를 뽑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두 분이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대표가 주거니 받거니를 했어요. 과반 넘기면은 그 교섭단체 숫자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정말 조국 혁신당이 뭔가 향후 22대 국회에서는 정계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의석을 얼마나 얻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하면 12석 정도 예상이 되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한 14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이 지금 4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 있는 데 중에 녹색당 해서 한 4석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안에 들어와 있는 시민사회 출신들 또 진보당 새진보연합 출신 이게 만약에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이 한 12석쯤 된다면 이분들이 한 6명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합치면 14 더하기 6 하면 20. 간단한 산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또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하고 합당 안 한다고 선언했죠. 그래서 합당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법이 정당이 달라도 같이 교섭단체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하고 군소정당 몇 개 손을 잡고 교섭단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요. 민주당이 혹시 단독 과반을 못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 없으면 아주 애로사항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이 조국 대표하고 조국 혁신당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민주당도 뭔가 좋은 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물론입니다. 이제 정치라는 게 협상이니까 그쪽에도 많이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정책 의제 같은 것도 많이 받아들여줘야 되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본회의라든가 본회의 표결 또 상임위원회 뭐 이런 거를 운영할 때 의석 한 적이 진짜 소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의회에서 어떤 다수 정당으로서 뭔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려면 어차피 조국 혁신당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없을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법부 재판 이런 것들 또 대법원 확정 판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정치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총선 이후에 미칠 수 있겠다.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독립돼 있나요? 사법부가 정권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사법부 안에 이제 법관들마다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좀 보수 성향입니다. 원래 법조인들이 원래 좀 보수적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 다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과 뭐 불행한 점 이런 걸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론조사가 있고요. 뭐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외에도 지금 조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결과물을 보면 조금 큰 차이를 최대치든 제가 어제 본 거는 뉴스토마토 쪽에서 한 29% 조국 혁신당이 비례 지지율이 29%까지였는데 지금 갤럽은 꾸준히 22%까지 올라와서 2주째 좀 머물러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한 주 지나면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또 투표에는 어떻게 실제 나타나는지 진짜 이제부터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선거 전에 성한용 기자님 마지막으로 또 저희 신혜선 식탁 진행하게 되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담아서 독자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